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가지 정보 중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0과 1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0과 1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문자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기도 하고 컴퓨터가 출력하는 다양한 문자들을 확인해 보기도 하죠. 때로는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특수 문자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문자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문자 집합, 하나는 인코딩, 하나는 디코딩입니다. 일단 문자 집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의 모음을 문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문자 집합에 속한 문자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문자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문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집합이 A, B, C밖에 없으면 이 컴퓨터는 D, E, F 이런 문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문자 표현에서만 사용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인코딩을 그냥 단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코드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화하는 과정. 어떤 값을 그냥 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압축에서도 사용되고 암호화에서도 사용되고 다양한 범위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문자 표현에 국한해서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하자면 문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문자 집합에 속한 문자를 0과 1로 이루어진 문자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중에서도 문자 집합에 속해 있는 그 문자를 0과 1로 표현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코딩은 인코딩의 반대예요.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국한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제 0과 1로 표현된 문자 코드를 다시 말해서 인코딩된 문자 코드를 문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집합은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모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는 이러한 어떤 문자를 컴퓨터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로 표현하는 과정, 즉 문자 코드로 표현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코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가 0과 1로 어떻게 문자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집합 그리고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문자 집합 그리고 인코딩 방법에는 아스키 코드가 있습니다. 일단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알파벳, 영어 알파벳과 대소문자 포함입니다.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일부 특수문자, 느낌표, 물음표 이런 일부 특수문자와 제어문자, 엔터라든지 백스페이스 이런 일부 제어문자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문자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로 표현된 문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7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비트로 하나의 아스키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아스키 코드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8비트가 쓰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 중에 1비트는 페리티 비트라고 해서 이제 오류 검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특수한 비트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남겨놓은 비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비트 수는 7비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아스키 코드 문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7비트가 사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총 문자의 개수는 2의 7승계, 즉 128개 정도의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직접 볼까요? 자, 이게 아스키 코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한 문자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찾아볼까요? A가 여기 있죠? 소문자 A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속한 이 문자들, 그리고 일부 특수 문자들, 제어 문자들, 이런 것들이 아스키 문자 집합에 속해 있는 문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10진수 65, 소문자 A는 10진수 97,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65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대문자 A가 되는 것이고요. 소문자 A, 즉 97을 0과 1로 표현된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소문자 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즉 대문자 A는 10진수 65로 인코딩된다. 소문자 A는 97로 인코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된 값들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된 값들을 코드 포인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코드 포인트는 문자에 부여된 값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된 값이 0부터 127개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아스키 코드로 이제 인코딩된 값은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된 값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된 값으로서 이해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전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문자에 부여된 값들을 그냥 그대로 인코딩 값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인코딩 방식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할 수도 없고요. 아스키 코드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더 다양한 특수 문자들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근본적으로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하나의 문자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128개보다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들의 제한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스키 코드를 쓴다고 해도 여전히 한글을 컴퓨터한테 이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언어별 인코딩 방식입니다. 한글만의 인코딩 방식, 뭐 다른 나라 언어의 인코딩 방식,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도 인코딩 방식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한글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글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일단 한글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랑은 조금 달라요. 영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고 쳤을 때 그냥 알파벳을 쭉 이어쓰기만 하면 그냥 그게 단어가 되죠. 근데 한글은 그렇지 않아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런 조합으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합으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영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런 한글을 어떤 식으로 0과 1로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완성형 인코딩 방식이고 또 하나는 조합형 인코딩 방식입니다. 완성형 인코딩 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여기에 이제 부여된 코드들은 다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완성형 인코딩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 하나 자체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런 코드로 약속할 거야. 민이라고 하는 코드는 이렇게 약속할 거야. 철은 이렇게 약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만들어져 있는 초성, 중성, 종성,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완성형 인코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형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서 초성, 중성, 종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그 자음 모음에다가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조합형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형은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이제 그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완성형은 그냥 글자 통째로 하나하나의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글을 인코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한글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이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은 지금 이런 문자 집합을 기반으로 한 한글 인코딩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EUCKR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코드를 부여하는 완성형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2바이트 크기 정도의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바이트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2바이트는 16비트죠. 왜냐면 1바이트가 8비트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바이트는 16비트고 16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자리 16진수가 필요하냐면 4자리가 필요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EUCKR로 한글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6진수 4자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EUCKR의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의 일부를 그냥 발췌해 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글자를 이런 글자 하나에 대해서 B0A1이라고 인코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라인의 1번째 줄에 있죠, 얘가. 그래서 B0A1이 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는 B0C0 줄에 5번이죠. 그래서 이 거라고 하는 글자는 B0C5로 인코딩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지금 보시면은 뭐 자음 모음 할 거 없이 이렇게 자음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 하나하나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완성형 인코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EUCKR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인코딩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URL에 접속해 보시면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인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버튼을 눌러주시고 EUCKR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먼 훗날에 이 강의 영상을 보신다면 이 사이트가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이 영상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게, 다양한 한글이 어떻게 인코딩 되는지만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다가 가라고 한번 쳐볼까요? EUCKR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헥스 스트링이라고 해서 B0A1 이렇게 인코딩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EUCKR 방식으로 가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을 한번 표현해보죠. 갑자기 난데없이 각이래. 마찬가지로 B0A2 라고 인코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네, 이런 식으로 각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인코딩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인코딩 방식,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까지 대중적인 EUCKR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UCKR 같은 경우에는 2300여 개의 한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표현해요. 한 2350개 정도의 한글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2350개만으로는 여전히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2350개가 생각보다 제한적인 숫자예요. 꽥, 뭐 이런 한글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EUCKR은 코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모든 한글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글자들을 뭐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게 문제가 돼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 본명은 가려드리긴 했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청원을 넣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EUCKR로 인코딩 되지 않는 이름으로 인해서 뭐 핸드폰 명의, 은행, 의료보험, 국가장학금, 월급도 못 받고 있는 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알아보니 EUCKR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글자 등록이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영어로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2300개 정도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2300개라는 게. 그래서 EUCKR도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언어별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EUCK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을 위한 인코딩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이제 언어별로 하게 되면은 다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언어별 인코딩 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이것들을 다 개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위해서 한글 인코딩 방식, 그러니까 영어를 위해서 뭐 영어 인코딩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제 인코딩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생깁니다. 모든 언어 그리고 하다못해 특수문자까지 다 통일할 수 있는 어떤 큰 문자집합을 사용하면 어떨까? 어떤 통일된 문자집합과 인코딩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어떤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유니코드 문자집합과 UTF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코드는 통일된 문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유니코드 문자집합과 UTF 인코딩 방식은 현대 문자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니코드의 어떤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문자집합이에요. 그래서 한글, 영어, 뭐 화살표 같은 특수문자, 심지어는 이모티콘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코드 문자집합을 인코딩하는 방법이 UTF-8, UTF-16, UTF-32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이 문자 집합을 인코딩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유니코드 문자 집합들을 확인해 보면서 유니코드가 얼마나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집합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링크에 접속해 보시면요, 지금 이런 화면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유니코드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유니코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라든지 그리기라든지 아라빅 되게 많죠? 뭐 태국어죠? 타이라든지 굉장히 뭐 다양한 문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rrows도 있네요. 화살표도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 문자 집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화살표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화살표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화살표가 있는지 몰랐는데 다양한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화살표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유니코드 문자 하나하나에 지금 바로 아래 보면은 U 플러스라고 적혀 있으면서 바로 다음에 네 자리 16진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U 플러스 219F, U 플러스 21AO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하나하나에, 다시 말해서 유니코드 문자 하나하나에 고유한 16진수가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여된 16진수를 유니코드 문자에 부여된 고유한 값, 다시 말해서 유니코드의 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U 플러스라고 하는 요거는요, 이게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를 표현할 때 이게 16진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여된 값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네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화살표는 16진수로 219C라고 하는 고유한 값을 부여할 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여된 이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 있죠?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그대로 인코딩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코딩 방법들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UTF-8, UTF-16, UTF-32 이런 것처럼 이 유니코드 문자 집합을 인코딩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를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0과 1로 인코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이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유니코드 문자 집합에 속한 문자들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고유한 16진수 값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16진수 값들을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 코드 포인트를 그대로 문자 인코딩 값으로 삼지 않고요.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고 볶아서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0과 1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UTF-8이라든지 UTF-16이라든지 UTF-32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컨대 유니코드 하나하나에 부여된 유니코드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된 이 값을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0과 1로 변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인코딩 방식이 나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과 글이라고 하는 값에는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 즉 유니코드 문자에 부여된 고유한 값으로서 DOOC 그리고 AE00이라고 하는 값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 값들을 그대로 한과 글의 인코딩 값으로 삼지 않고요. 이 값을 어떻게 지지고 볶느냐에 따라서 인코딩 방식이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 코드 포인트를 인코딩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을 유니코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코딩 방식 중에 하나인 UTF-8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UTF라고 하는 단어는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이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인데요. 그냥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TF-8 같은 경우에는요, 가변 길이 인코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인코딩된 결과가 1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3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4바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1바이트가 되고 언제 2바이트가 되고 언제 3바이트가 되고 언제 4바이트가 돼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유니코드 값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차차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말보다는 직접 예시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UTF-8 인코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코드 포인트가 그 유니코드 문자에 부여된 고유한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자에 부여된 고유한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1바이트로 인코딩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2바이트로 표현되고요. 이게 뭔지 아직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2바이트로 표현된다, 1바이트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여기 사이에 이제 속해 있을 경우에는 3바이트로 표현되고 여기 사이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4바이트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정리되어 있죠? 그쵸? 앞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한과 글을 봅시다. 한과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드 포인트 값의 범위가 여기죠? 그쵸? 이거보다는 크고 얘보단 작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을 인코딩한 결과는 3바이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UTF-8 인코딩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0과 1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그냥 감상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한에 부여된 코드 포인트가 DOC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대로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돼요. 글에 부여된 코드 포인트를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UTF-8 인코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여기 뒤에 X 표시 있죠? X 표시 보이시나요? X 표시 여기에다가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xxxx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그 11101 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에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쭉 이어서 쓰면은 그게 UTF-8로 인코딩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UTF-8로 인코딩된 한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게 UTF-8로 인코딩된 글이라고 하는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해되시나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 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가 그대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글 그대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정리해보자면 UTF-8은 유니코드 문자를 인코딩하는 방법인데요. UTF-8로 인코딩한 값은 이제 가변길이 인코딩이기 때문에 1바이트가 될 수가 있고 4바이트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인코딩이 진행되느냐, 그거는 유니코드 문자에 부여된 코드 포인트의 범위에 따라서 그 코드 포인트를 이 형식에 맞게 넣어주면은 그게 인코딩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쵸? 자,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다가 뭐 가령 웹 서비스를 만드시다가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올바르게 코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럴 때 이번 수업을 다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인코딩이 호환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시 문자 집합에 속하지 않은 문자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